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16년째 크루즈 전문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대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초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녀왔는데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사의 초대로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올해 7월 말에 좀 어렵게 재개를 했는데요. 승객 정원 6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승선했을 때는 승객 정원의 80% 정도가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알래스카 크루즈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홀랜드 아메리카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루즈 선사에 대한 영상은 크루즈 탐구 생활로 올려드리고요. 크루즈 지역에 관한 정보는 크루즈 완전 정복이라는 시리즈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녀온 김에 크루즈 완전 정복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알래스카 크루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크루즈를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게 되면 기항지에서 어떤 옵션 관광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관광이 같이 연결이 되는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 상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래스카 크루즈를 운항하는 선사들에 대해서인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는 꽤 오랜 역사가 있는데 현재 운항 중인 크루즈사 중에서는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사가 운항한 지 벌써 7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장 먼저 시작한 크루즈사이고요. 프린세스 크루즈도 올해로 알래스카 크루즈를 시작한 지 52년째가 됩니다. 내년 2022년에는 현재 알래스카 크루즈를 운항할 예정인 크루즈사가 대형 크루즈 선사로서는 카니발, 노르웨이지언, 디즈니, 로얄 캐리비안 셀레브리티, 프린세스, 그리고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이 있고요. 업스케일 크루즈와 럭셔리 크루즈 회사로는 큐나드, 크리스탈, 오시아나, 실버시, 리전 세븐시, 그리고 바이킹 오션 크루즈 등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크루즈사들이 운항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운항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선들 외에도 소형 익스피디션 크루즈사로는 아메리카 크루즈 라인이라든지 언크루즈 등 한 1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소형선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사들이 알래스카 크루즈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 운항 시기와 날씨에 관해서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알래스카 크루즈는 보통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운항을 합니다. 가끔은 4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하기도 하고 9월 말까지 운항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5월에 시작해서 9월 중순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월 초까지 운항하는 알래스카 크루즈가 있는데요. 이건 올해 7월 말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스케줄입니다. 10월에는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월에 하는 알래스카 크루즈는 아마 올해만 있을 것 같고요. 알래스카 크루즈가 5월부터 9월 정도까지만 운항하는 이유는 날씨 때문인데요. 알래스카 크루즈의 주요 기항지인 주노의 월 평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에는 섭씨 낮 최고 13도 정도, 평균 13도 정도니까 좀 쌀쌀한 편이고요. 밤에는 최저 6도 정도, 그리고 6월, 7월, 8월에는 낮 최고 평균 17도 정도 올라가는데요. 9월에는 낮 최고 한 14도 정도, 그 정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어차피 밤에는 크루즈 선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낮 최고 기온이 중요한데 평균 기온이 13도에서 한 18도 정도 서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자주 내리는 알래스카 날씨라서 실제로 비가 오면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은 또 약간 더운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 가실 때 옷 준비하시는 게 가장 까다로운데요. 가벼운 옷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겨울철 옷도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록 5월의 평균 기온이 7, 8월보다는 약간 낮지만
5월이 비교적 날씨가 좀 더 좋고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편이라서 시간이 가능하시면은 알래스카 크루즈는 5월에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5월이 알래스카 크루즈를 막 시작한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6월도 물론 날씨가 좋은 편이고 비도 많이 오지는 않는데 5월보다는 가격이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나 날씨로 보면 5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과 8월은 기온은 약간 더 높지만 비가 오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행하시기는 5, 6월보다는 좀 더 불편할 수가 있겠고요. 9월도 비수기고 시즌이 끝나는 때라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날씨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고요. 제가 2019년 추석 때 손님들 모시고 노르웨이전 크루즈로 알래스카 크루즈를 갔었는데 그때도 날씨로 인해서 캐치카나에는 입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크루즈는 가끔 날씨로 인해서 예정된 기항지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루즈선의 기항지는 날씨나 크루즈사의 사정이나 또 아니면 현지 기항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항 시간을 변경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기항지를 못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보상은 없고요. 해당 기항지의 포트 차지 정도만 약간 환불을 해드리는데요. 크루즈사의 약관에 보시면 이런 경우 특별한 보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크루즈사의 잘못으로 기항지를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온보드 크레딧이나 다음에 크루즈를 가실 때 할인을 해드리거나 하는데요. 물론 크루즈사에 따라서 이 보상은 조금씩 다른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카니발 그룹의 크루즈사들은 좀 보상이 후한 편이고요.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이 부분에서 좀 박한 편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항지에 들어가지 못해서 옵션 관광을 못하게 되실 때 크루즈사를 통해 옵션 관광을 예약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자동 환불이 되지만 따로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옵션 관광사의 약관을 잘 파악하시고 직접 취소 환불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옵션 관광사는 크루즈선이 못 들어와서 승객이 옵션 관광을 못 하셨을 때는 대부분 다 100%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시는 거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알래스카 크루즈는 시간이 자유로우시면 5월에 가시면 좋고요. 가격이 좋을 때 가시려면 5월이나 9월에 가시면 되겠는데 7월과 8월은 방학 때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7, 8월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려면 최대한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에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일로 나누면 알래스카 크루즈는 일부 럭셔리 크루즈사들의 상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7박 8일 일정으로 금, 토, 일요일에 출발을 많이 합니다. 가끔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드물게는 수요일에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일정이 금, 토, 일 출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매년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월, 화, 수 출발하는 크루즈는 카니발이라든지 디즈니, 홀랜드 아메리카 등이 배나 코스가 그렇게 좋은 경우가 없고 디즈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른 크루즈에 비해 가격이 아주 높은 편이라서 주로 금, 토, 일 출발하는 크루즈를 계획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더 쉽게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일찍 승선지에 가시는 게 좋으니까 여행 계획은 총 8박 9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코스로 나누면 크게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크루즈와 들어가지 못하는 크루즈로 나뉘어지는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보려고 좀 준비하고 알아보신 분들은 이 글래시어 베이를 꼭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알래스카 크루즈를 단 한 번만 가시고 또 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보실 수 있는 크루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크루즈와 못 들어가는 크루즈의 차이는 빙하의 규모와 경치의 차이인데요.
막상 가서 보시면은 뭐 각자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개개인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글래시어 베이를 보지 못하는 크루즈를 타시면 나중에 계속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래시어 베이를 보시는 크루즈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크루즈 요금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대부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가 가격이 좀 더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출발 날짜가 안 맞다거나 예산 등의 문제로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를 선택하실 수가 없다면은 차선으로는 하버드 글래시어를 가시는 크루즈도 썩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글래시어도 뭐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빙하 자체로는 아주 큰 빙하를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사는 뭐 프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정도가 있는데요. 가끔 운항하는 뭐 큐나드 같은 일부 럭셔리 크루즈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같은 프린세스나 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배도 있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 꼭 크루즈 코스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크루즈사는 하버드 글래시어 또는 뭐 트레이시암으로 들어가서 소이어 글래시어를 보시는 코스도 있고, 올해는 엔디콧 암으로 들어가서 다스 글래시어를 보러 가는 크루즈도 상품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면 빙하는 뭐 어떤 크루즈를 타시든 꼭 보시게 되는데요. 빙하뿐만 아니라 다른 경치에서도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 가시면은 글래시어 베이를 가시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출발지로 좀 구분을 하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10박 일정의 알래스카 크루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알래스카 크루즈가 7박 일정이고요. 일부 럭셔리 크루즈사들은 뭐 10박이나 그 이상 좀 긴 크루즈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래스카 크루즈 하면 7박 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크루즈가 시애틀과 카나다의 밴쿠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출발지로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애틀 왕복 크루즈인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는 대부분 뭐 주노, 캐치칸, 스케그웨이를 들리고 카나다의 빅토리아 섬을 들리게 되는 코스인데요. 카나다 빅토리아 섬을 들리는 이유는 미국을 출발한 배가 다시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는 꼭 외국 항구를 한번 들렸다 와야 하는 존스 액트라는 미국 법 때문인데요. 빅토리아 섬에는 보통 4시간 정도 정박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하선을 하실 필요가 없는 기항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토리아 섬에서 뭐 승하선 하시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뭐 3시간 정도 관광을 하실 여유만 있는데 저녁에 하선해서 3시간 안에 특별히 하실 만한 뭐 옵션 관광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크루즈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을 배 안에서 더 잘 보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 시애틀 왕복 크루즈는 카나다에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에서 뭐 특별히 요청을 해서 특별 예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스 액트 법이 임시로 정지가 돼서 시애틀 왕복 크루즈가 빅토리아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시애틀로 올 수 있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끔 알래스카 크루즈를 미국 국내 여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래스카 크루즈는 비록 들리는 기항지가 다 미국 영토라도 배가 미국을 떠나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카나다 쪽 해역으로도 들렸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밖으로 출국하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셔야 하고요. 미국 외 지역에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미국 입국과 카나다 입국 2가지 모두 다 문제가 없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신다면 ESTA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카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하신다면 미국 오시는 ESTA 뿐만 아니라 카나다에 입국하시는 ETA도 잘 준비하셔야 알래스카 크루즈 승선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지난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신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카나다 입국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크루즈도 가실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지 못하게 되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얘기는 한데요. 미국에서 가끔 적성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에 입국하신 기록이 여권에 있으면은 미국 입국 자체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밴쿠버 왕복 알래스카 크루즈인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하고 비슷하긴 한데 운항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코스는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스케이그웨이를 가지 않고 시카나 IC 스트레이트 포인트를 들리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밴쿠버 왕복 크루즈보다는 시애틀 왕복하는 크루즈가 훨씬 더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쉽고요. 밴쿠버보다는 시애틀로 가는 항공편을 준비하시기가 조금은 더 편하신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밴쿠버 왕복을 꼭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다만 크루즈 전후로 캐나디안 로키 쪽으로 관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캐나다 밴쿠버에 좀 더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애틀 출발보다는 밴쿠버 출발이 좀 더 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밴쿠버와 앵커리지를 편도로 가는 원웨이 크루즈인데요. 밴쿠버에서 출발하고 앵커리지 밑에 있는 위티어 항구나 스워드 항구로 가는 노스바운드 크루즈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위티어나 스워드 항구에서 출발해서 밴쿠버에서 끝나는 사우스바운드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 편도 크루즈는 알래스카 내륙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코스입니다. 물론 원하시면은 밴쿠버와 앵커러지 편도 크루즈만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애틀 왕복 크루즈와 코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항공편을 한 번은 앵커러지 공항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내륙 여행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꼭 이 편도 크루즈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왕복 크루즈입니다. 카니발이나 프린세스 크루즈가 가끔 운항을 하는데 시애틀 출발 7박 크루즈와 기항지 면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점 때문에 3박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까지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공으로 시애틀이나 밴쿠버로 가지 않고 출발하시기에 좀 편한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크루즈는 아닙니다. 가격도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시애틀이나 밴쿠버로 가서 7박 크루즈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출발지와 출발 날짜에 따른 구분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고 최신형 배로 글래시어 베이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최신 크루즈선이나 프린세스 크루즈 배 중에서 최신 크루즈선을 고르시고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는 코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가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글래시어 베이를 꼭 보고 싶으시다면 프린세스 크루즈나 홀랜드 아메리카 등의 중형선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알래스카 크루즈에는 주로 8만 톤급 크루즈선들이 많았고요. 커도 한 10만 톤에서 12만 톤을 넘지는 않았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가 15만 톤이 넘는 크루즈선을 투입하면서 그 이후로 대형선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코스의 가격이 적절하다면은 꼭 대형선을 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글래시어 베이를 포기하시더라도 비교적 좀 크고 좋은 세배를 타고 싶으시다면 로얄 캐리비언이나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배들이 있겠고요. 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중에서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크고 최신형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래시어 베이도 포기하시고
최대한 전략에서 7박 알래스카 크루즈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로얄 캐리비안이나 카니발 크루즈 중에서 제일 저렴한 크루즈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란 게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구분이 정확히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가시는 날짜에 맞는 크루즈 중에서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글래시어 베이를 포함하는 크루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의 선실 선택에 관해서인데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처음 크루즈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크루즈를 한두 번 경험해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두 번 가보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선실을 선택할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다른 지역보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발코니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코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발코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인데요. 발코니 선실을 이용하시면은 인사이드 선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치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발코니 선실 가격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발코니를 더 많이들 선호하시고 저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인사이드 선실을 이용하셔도 가판이나 전망대로 가서 빙하나 경치를 즐기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 머무시기도 불편하시고 빙하 외에도 항해 중에 보실 수 있는 알래스카의 경치들은 인사이드 선실에 머무르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놓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하락하시면 알래스카 크루즈에서는 발코니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기항지와 기항지별 옵션 관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면은 가장 많이 들리시게 되는 기항지가 주노, 캐치칸, 스케그웨이인데요. 그 외에도 크루즈선에 따라서 시카나 IC 스트레이트 포인트를 들리게 되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크루즈 일정을 보시면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글레이시어 베이나 인사이드 패세지, 스테픈 패세지 시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정은 배에서 내리시는 기항지가 아니고 그냥 크루즈로 지나가시면서 경치를 보시거나 빙하를 보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럼 각 기항지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 기항지마다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관광은 가격이 시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비수기인 5월이나 9월에는 약간 저렴하고 또 7, 8월에는 같은 옵션 관광이라도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고요.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옵션 관광은 크루즈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두 현지 옵션 관광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크루즈사별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크루즈사는 판매만 하는 거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직접 알아보시고 현지 업체에 예약을 하시면 적게는 한 5%에서 10% 정도 절약을 하실 수는 있는데 현지 업체에 예약하실 때는 각 기항지 도시의 세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비교해 보시면 크루즈사에서 판매하는 옵션 관광과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루즈사 가격보다 최소한 10% 이상 절약이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따로 알아보고 예약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크루즈사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노르웨이지안이라든지 홀랜드 아메리카 같은 크루즈사들은 크루즈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할인 혜택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크루즈사를 통해서 편하게 예약하시는 걸 더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루즈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예약하고 취소하는 게 편하고 기항지에 따라서는 크루즈사를 통해 옵션 관광을 하시는 승객들이 먼저 하선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금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크루즈사를 통해서 옵션 관광을 하시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기항지는 주노인데요. 주노는 알래스카 주의 주도입니다. 앵커리지가 가장 큰 도시이긴 한데 알래스카의 행정 수도는 주노이고요. 인구는 한 뭐 약 32,000명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알래스카에서는 뭐 아주 큰 도시에 들어갑니다. 주노에서 하실 수 있는 기항지 옵션 관광은 대략 한 30여 가지가 넘는데요. 먼저 추천드리는 기항지 관광은 트레이시암 크루즈입니다. 보통 글레이시어 베이 국립공원을 들어가지 못하는 크루즈선들이 빙하를 보러 들어가는 곳이 트레이시암인데요. 글레이시어 베이를 가는 크루즈는 이 트레이시암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옵션 관광이 주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트레이시암 크루즈는 주노에서 배로 출발하면 왕복 한 7시간에서 뭐 7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인데요. 가시는 길에 뭐 작은 폭포도 있고 트레이시암의 절경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시암 끝에는 소이어 빙하가 있기 때문에 빙하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오고 가시는 길에 운이 좋으시면 고래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옵션 관광은 주노를 들어가는 모든 크루즈선에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은 아닌데요. 만약 예약하신 크루즈에 이 옵션 관광이 있다면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금은 시즌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략 한 성인 1인당 240불에서 270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맨데놀 글래시어와 뭐 하이킹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고래 구경하시는 옵션 관광 등이 있고 뭐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노에서 가장 뭐 흔하고 저렴하게 보실 수 있는 빙하가 맨데놀 빙하입니다. 크루즈사의 옵션 관광을 구입해서 가실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3인 가족 이상이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옵션 관광을 구입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겠습니다. 빙하에 가시면은 맨데놀 빙하 옆으로 하이킹 코스도 있기 때문에 뭐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킹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맨데놀 빙하 관광하고 고래를 보러 가시는 옵션 관광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콤보 상품도 있는데요. 따로 하시면 보통 뭐 맨데놀 빙하만 보러 가시는 상품은 성인 기준 1인당 한 5, 60불 정도 되고 고래를 보러 가는 상품과 같이 하시면 1인당 한 160불에서 180불 정도 됩니다. 배 타고 고래를 보러 가는 상품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래만 보러 가시면은 1인당 한 130불에서 150불 정도 하는데요. 고래를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주노에서 이 옵션 관광을 하시면 좋은데 뭐 고래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는 뭐 운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꼭 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고래를 한 마리도 못 보면은 뭐 요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고 뭐 항상 써놓기 때문에 고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듯 하고요. 알래스카에 거주하시는 분 말씀에 따르면은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에 고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노에서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 중에는 헬리콥터 글래시어 랜딩 하시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요. 헬리콥터를 타고 빙하 위에 내렸다가 머무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옵션 관광입니다. 보통 뭐 1인당 적게는 350불에서 많게는 한 450불 정도 하기 때문에 꽤 비싼 옵션 관광인데요. 보통 2시간 반 정도 하는 옵션 관광인데요. 뭐 실제로는 주노 공항까지 이동을 하셔야 하고 헬리콥터 타시기 전에 몸무게도 재고 뭐 옷과 신발들도 갈아 신고 뭐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헬리콥터 타시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빙하 위에 내려서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즐기시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로 가서 빙하 위에 내린 후에 뭐 빙하 하이킹까지 하는 옵션 관광은 보통 500불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알래스카에서 헬리콥터 빙하 관광을 꼭 하지 않으면 뭐 후회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리콥터 타시는 게 좀 무섭지 않거나 예산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옵션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낚시 하시는 건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래스카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보통 뭐 연어라든지 뭐 광어, 넙치 등 낚시를 하시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
배 타고 나와서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 낚시를 하시게 됩니다. 잡은 고기는 뭐 추가 요금을 내면 뭐 손질해서 냉동한 후에 미국 내는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크루즈 배로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낚시하시는 옵션 관광은 보통 1인당 한 250불에서 뭐 300불 이상 하는 그런 옵션 관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서 다른 옵션 관광을 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마운트 라버드로 올라가시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요. 이곳은 뭐 크루즈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산이 보이고 뭐 케이블카가 오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발 1164m 정도인데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올라가시면은 뭐 준호를 한눈에 다 내려볼 수 있고, 이 출입 요금은 1인당 뭐 성인은 25불, 12세 미만은 15불인데 2세 미만은 무료고요. 크루즈사를 통해서 표를 미리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현지에 가서 직접 구입하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미리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여러 가지 옵션 관광이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배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트램 타시는 곳에 가셔서 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아서 뭐 안개가 좀 많이 낀다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옵션 관광은 개썰매인데요. 뭐 개썰매 타시는 옵션 관광도 있는데 저는 뭐 개썰매라든지 뭐 캐리비안이나 바하마에서 하는 뭐 돌고래를 이용한 옵션 관광 등 동물을 이용하는 옵션 관광은 보내드리진 않는데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혹시 하실 분들은 가격이 저렴한 뭐 100불, 150불짜리 개썰매 타는 옵션하고 진짜 눈이나 빙하 위에서 타는 옵션 관광하고 혼동을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가격이 아주 저렴한 개썰매 타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 이 상품은 눈 위에서 개썰매를 타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서 흙땅에서 타시는 거라서 별로 좋은 상품도 아니고요. 실제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개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옵션 관광은 보통 1인당 한 600불에서 700불 이상 하는 상당히 고가의 옵션 관광인데요. 비싼 옵션 관광이 진짜 눈 위에서 개썰매를 타실 수 있는 옵션 관광입니다. 준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은 말씀드린 몇 가지 정도인데 그 외에도 준호에서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이 뭐 최소 20여 가지는 더 있습니다. 뭐 가격도 다양하고요. 좀 더 살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옵션 관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항지는 캐치칸입니다. 캐치칸은 알래스카의 첫 번째 도시인데요. 한때는 뭐 연어 관련 산업이 꽤 많이 발전했었던 곳인데 인구는 한 8,000명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뭐 크릭 스트리트로 가시면 다리 및 하천에서 뭐 연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캐치칸은 걸어서 다니면서 뭐 다 둘러보실 수 있을 만큼 작지만은 옵션 관광은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옵션 관광으로는 섹스만 네이티브 빌리지로 가시는 한 3시간 정도 하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요. 알래스카 원주민들 마을과 뭐 장승 토템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둘러보시는 그런 옵션 관광입니다. 성인 1인당 가격은 뭐 한 60불에서 뭐 시즌에 따라 한 8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은 덕투어인데요. 이 덕투어는 뭐 알래스카 캐치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있는데 수륙 양용차로 캐치칸을 둘러보시고 차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서 배로 변해서 캐치칸을 바다에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간단한 옵션 관광입니다. 뭐 요금은 성인 1인당 한 5, 60불 정도 되고요. 이 두 가지 옵션 관광은 뭐 자녀분들이 아주 어리시다거나 뭐 일행 중에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입니다. 캐치칸에서 추천드리는 뭐 다른 옵션 관광은 배를 타고 자연 경관을 보시고 킹크랩보다 더 뭐 맛있다고 하는 던전 크랩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인데요. 성인 1인당 170불에서 190불 정도 하고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관광보다는 뭐 게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업체에 따로 예약을 하시면은 1인당 한 75불 정도의
게를 무제한으로 드시고 오실 수 있는데요. 이 게만 드시는 옵션 관광은 크루즈사에서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은 미스티 피오르드 관광인데요. 이 미스티 피오르드는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경비행기로 많이 보러 가시는 옵션 관광인데, 뭐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경비행기로 가서 보시는 거는 뭐 저도 딱히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배로 미스티 피오르드를 보러 가시는 옵션 관광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1인당 한 200불에서 230불 정도 하는 옵션 관광인데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배로 둘러보시는데 경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입니다. 그리고 옵션 관광을 하고 시간이 뭐 남으시면 캐치칸에서는 유명한 크릭 스트릿을 뭐 걸어서 둘러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개울가 위에 집들이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기념품 가게도 있고, 뭐 시즌에 따라서는 개울 아래 여러 떼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구에서 그리 뭐 멀지 않기 때문에 표지판을 따라서 뭐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크릭 스트릿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전 크루즈 같은 좀 대형선들은 캐치칸에서 좀 멀리 정박을 하기 때문에 걸어가시는데 약간 멀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캐치칸에서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낚시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카약이나 뭐 래프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생 곰을 보러 가시는 그런 옵션 관광 등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기항지는 스케그웨이인데요. 인구 한 1000명 정도의 소도시로 예전에 골드러시 때 만들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크루즈 시즌에만 좀 북적거리는 곳인데요. 워낙 작은 곳이라서 걸어서 뭐 다니면서 구경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작은 소도시고요. 여기서 뭐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은 첫 번째로는 와이패스 시닉 레일웨이라는 기차를 타시는 옵션 관광입니다. 이 옵션 관광을 먼저 꼭 추천을 드리고요. 옛날 스타일의 기차로 2시간 좀 넘게 한 60km 정도의 코스를 둘러보시게 되는데, 성인 1인당 뭐 한 120불에서 140불 정도 되는 옵션 관광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기차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한 25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는 관광도 있고요. 요금은 1인당 한 220불에서 240불 정도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옵션 관광입니다. 와이패스 기차를 타시는 관광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스케그웨이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은 와이패스 기차도 타시고 유콘 지역도 가시는 와이패스 레일웨이 앤 유콘 익스피디션이라는 옵션 관광입니다. 총 한 8시간 정도 뭐 기차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옵션 관광인데, 8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가시면서 멋진 경치도 많이 보시게 되고, 알래스카 내륙도 보시고 카나다 유콘 지역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뭐 내려서 간단한 점심도 포함이 되어 있고, 1인당 한 뭐 230불에서 260불 정도 되는 옵션 관광인데요. 스케그웨이에 가시면은 꼭 하셔야 되는 옵션 관광이 되겠습니다. 이 유콘으로 가는 옵션 관광은 카나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옵션 관광을 가실 때 꼭 여권을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옵션 관광이 뭐 끝나고 시간이 남으시면 지역을 가볍게 뭐 걸어 다니시면서 구경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스케그웨이에서도 뭐 준호처럼 헬리콥터 빙하 관광이라든지 뭐 낚시, 뭐 하이킹, 카약 등 뭐 많은 옵션 관광이 있으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노, 스케그웨이, 캐치칸 이 세 곳이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가장 많이 가시게 되는 기항지인데요. 추가로 시카나 아이스 스트레이 포인트를 가시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시카는 인구 9,000명이 채 안 되는 뭐 작은 도시인데요. 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 때 양도하는 뭐 행사가 거행됐던 곳인데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아직 뭐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유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1906년에 알래스카주의 수도가 주노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시카가 알래스카주의 주도였습니다.
이 시카는 뭐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라서 알래스카지만 뭐 기후는 상당히 온화한 편이고요. 연간 강수량이 뭐 아마존 지역과 비슷해서 이 tongass 국유림 지역의 침엽수림은 아주 뭐 오래되고 울창한데요. 이런 침엽수림만 봐도 상당히 좋은 경치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시카에서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은 바다 수다를 보러 가시는 옵션 관광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수다를 뭐 보는 재미도 있지만 수다를 보러 가시고 돌아오시는 동안 배로 둘러보시는 경치가 아주 괜찮은 옵션 관광입니다. 요금은 성인 1인당 140불에서 한 160불 정도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뭐 가시는 길에 또 운이 좋으시면 뭐 우연찮게 고래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옵션 관광은 뭐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tongass 뭐 우림 지역을 하이킹 하시는 옵션 관광이 있는데 1인당 한 90불 정도 되고요. 3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와 하이킹을 같이 하시는 옵션 관광이 조금 더 비싼 요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시카에서는 카약이라든지 래프팅 등 이런 옵션 관광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시카는 뭐 배가 정박하는 항구에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진 시카 시내로 무료 셔틀 버스가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에서 내려서 옵션 관광을 하신 후에 시카 시내를 둘러보고 무료 셔틀버스를 타시고 다시 배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기항지 중에서 가장 작은 IC 스트레이트 포인트인데요. 원래 뭐 연어 가공 공장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1990년대에 후나 토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 지역을 구입을 해서 현재의 기항지 시설로 건설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크루즈선이 들어갔고요. 아직 규모가 뭐 작고 2016년도에 처음 크루즈 선착장을 건설하고 작년 2020년도에 두 번째 선착장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케이블카도 뭐 새로 준비해서 지금은 뭐 무료로 이 케이블카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지역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걸어서 다 둘러보시는데 뭐 1시간이 뭐 안 걸릴 정도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IC 스트레이트 포인트에서 하실 수 있는 옵션 관광은 고래 구경을 가시는 배를 타시는 것도 있고 뭐 자연동물을 보러 가시는 그런 옵션 관광이 있는데 1인당 한 170불에서 190불 정도로 두세 시간 정도 하시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길다는 짚라인을 타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발 396m에서 타고 내려오는 짚라인인데요. 뭐 속도는 한 시속 90km 정도 되고 한 1.7km 정도 되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데 뭐 이런 옵션 관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직 안 해봤고요. 그 외에 뭐 작은 보트라든지 뭐 쾌석선으로 하는 관광도 있고 뭐 카약, 낚시 뭐 이런 옵션 관광들이 있긴 한데 아직 옵션 관광 종류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크루즈들이 이 IC 스트레이트 포인트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래스카에서 주로 가시게 되는 기항지 5군데를 대략 살펴봤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옵션 관광 가격이 뭐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알래스카 물가가 원래 좀 비싸기도 하고 크루즈 시즌이 뭐 1년에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옵션 관광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크루즈를 예약하고 나서 옵션 관광을 살펴보시면은 한 기항지에 적게는 뭐 한 1, 2시까지 해서 많게는 한 3, 4시까지가 넘는 옵션 관광들이 있는데요. 가시는 분들의 취향과 뭐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관심이 없거나 뭐 하기 힘든 옵션 관광들을 먼저 제외하시고 남은 옵션 관광 상품 중에서 뭐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뭐 옵션 관광은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3가지 레벨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뭐 아주 편하고 쉬운 레벨 1부터 아주 많이 힘든 옵션 관광 레벨 뭐 3까지 있으니까 이 레벨 선택에 유의를 하신 후에
옵션 관광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옵션 관광에는 이 레벨이 뭐 1, 2, 3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또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점심 식사가 포함된 옵션 관광은 뭐 식사 포함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입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알래스카 내륙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시면서 알래스카 내륙까지 하시는 크루즈 투어도 권해드리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요. 만약에 시간이나 예산이 좀 더 충분하시다면은 저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결되는 크루즈 투어를 더 권해드립니다. 7박 알래스카 크루즈에 더해서 짧게는 3박에서 길게는 11박 정도까지 더 추가해서 총 여행 기간은 최소 10박에서 최대한 18박 정도의 크루즈 투어 상품들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내륙의 드날리 국립공원과 맥킨리 산을 가시는 코스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 7박 크루즈에 더해서 4박에서 7박 정도의 내륙을 하시는 총 11박에서 14박 정도 일정을 추천을 드리고요. 알래스카 내륙을 먼저 하고 크루즈를 뒤에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알래스카 내륙을 하시고 앵커리지 쪽에서 출발해서 밴쿠버에서 끝나는 사우스바운드 크루즈를 타시게 되는 거고, 아니면 7박 크루즈를 먼저 해서 밴쿠버에서 앵커리지 쪽으로 가시는 노스바운드 크루즈를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내륙 투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를 운영하는 크루즈사는 프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노르웨이지언, 셀레브리티, 로얄 캐리비안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홀랜드 아메리카와 프린세스 크루즈가 가장 다양한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알래스카 내륙의 드날리, 맥킨리, 페어뱅크, 카퍼리버, 키나이 5군데의 프린세스 산장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요. 각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는 천장까지 유리로 되어 있는 글래스돔 기차도 타시고 버스 등을 이용해서 알래스카 내륙을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는 알래스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이라서 12박 이상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하시고 알래스카 내륙도 하신 후에 추가로 여행을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캐나디안 로키를 기차로 들어가는 여행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캐나디안 로키는 직접 운전해서 자동차로 가실 수도 있고 패키지 여행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기차 여행으로 하시면은 더욱더 편하고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 캐나디안 로키까지 계획을 하신다면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알래스카 내륙을 먼저 하신 후에 7박 크루즈로 밴쿠버까지 내려오신 다음 하선을 하시고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캐나디안 로키를 가시는 코스로 총 한 3주 정도 일정을 잡으시면 아주 북미 북서부 쪽으로는 완벽한 여행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캐나디안 로키를 가는 기차는 로키 마운테니어라는 상품이 가장 유명한데, 이 기차여행 상품도 여러 가지 코스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체도 이 로키 마운테니어사의 상품을 취급한 이후로 꾸준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기차하고 크루즈인데요. 크루즈하고 기차여행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크루즈와 기차 여행을 접목한 약간 독특한 상품들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 알래스카 크루즈 일정은 현재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상품 수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알래스카 크루즈를 직접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항지가 좀 한가한 걸 제외하고는 크루즈선 내의 행사나 그런 것들은 예전에 90% 이상 회복된 걸로 보이고요. 승객 수가 좀 적으니까 오히려 배안은 좀 더 한가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고 좋아진다면은 내년에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충분히 잘 즐기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장 많이 승선하시는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시는 한국까지 가시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까지는 보통 뭐 택시나 우버를 타시게 되는데요. 전철로 가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방이나 이런 짐이 많으시면 전철 타시기는 좀 힘드실 거고, 택시는 보통 뭐 40불에서 50불 정도 요금으로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승선 당일 도착하시면 크루즈사의 셔틀버스는 편도의 크루즈사에 따라서 보통 1인당 한 25불에서 30불 정도 요금을 내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루즈사 셔틀버스를 예약하신 분들은 시애틀 공항에서 도착하시면 수암을 찾는 곳 근처에 크루즈사 직원이 보통 나와 있으니까 안내를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하선을 하신 후에 시애틀 공항으로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택시나 뭐 우버 같은 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루즈사의 셔틀버스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택시를 이용하시면 시애틀 항구에서 공항까지는 보통 정액제로 팁 포함해서 50불 정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애틀에서 하선을 하시면은 한 가지 아시면 좋은 서비스는 미국 내 타 도시로 뭐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포트 발레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트 발레 서비스는 크루즈에서 하선 전에 짐을 맡기시면은 이 포트 발레 회사에서 공항으로 가져가서 항공사의 수화물을 체크인까지 대신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이고요. 항공 시간이 좀 늦으신 분들은 짐을 맡기시고 시애틀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시애틀시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크루즈 중간에 선실로 이 신청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서비스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하선 전날 항공 체크인까지 다 하고 보딩 패스도 받아서 드리고 가방이 부착하는 백택도 같이 드립니다. 포트 발레 서비스는 뭐 현재는 미 국내선 항공에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아메리칸, 알래스카, jet블루,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호라이즌 이렇게 7개 항공사만 가능합니다. 보통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선을 하시게 되니까 항공편 시간이 늦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항에서 수화물 체크인을 하시는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한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미 국내에서는 수화물 수수료를 보통 뭐 개당 3, 40불 정도 받는데 크루즈에서 미리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항공사 회원 뭐 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화물 피를 면제해주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신청서에 이런 부분을 적고 수수료 면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가끔 이 수수료가 면제가 되지 않고 크루즈 온보드 어카운트에 차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편을 좀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제외하면 여러 가지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래스카 크루즈 종류와 기항지와 옵션 관광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저희 업체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2022년도에는 알래스카 크루즈가 정상적으로 다 운항해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꼭 알래스카 크루즈를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